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첫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날, 첫 소식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국회의원, 장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중앙홀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취임 첫 메시지에서는 실용정부를 강조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진보나 보수 같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복도 성장도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가 역량을 국민을 위해 쓰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 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 중도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파란색, 흰색, 3색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 시점 여의도를 찾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당의 상징색인 푸른 넥타이를 메고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해선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메고 야당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쟁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낡은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간에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극에 달했던 진영 갈등이 이 대통령의 말처럼 통합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를 함께 이끌어갈지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총리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직접 소개했습니다. 인선 관련해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가 국정 전반의 통찰력이 매우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의 통합을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31살의 최연소 나이로 배지를 달았던 인물로 사선에 성공한 정치 베테랑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압승한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김 후보자의 총리 지명은 당과 국회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은 현재 지명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정원장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은 육사 출신이 아닌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이 지명됐습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외교, 안보, 통일 전문가로 국가안보와 정보 역량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경선 캠프 총괄 본부장과 대선 종합 상황실장을 맡았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충남 출신 삼선 의원으로 70년대생 첫 비서실장입니다.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0대 젊은 비서실장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을 역동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안보실장에는 주미대사관 정무공사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위성락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으론 비육사 출신 육군대장인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 임명됐습니다. 신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수석급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정무수석에는 김병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도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인사가 만사. 이재명 정부 인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강용호 기자입니다. 강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상징이 매우 클 텐데 김민석 의원이 지명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잘 네. 알려진 대로 새로운 친명, 즉 신명계의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힙니다. 지난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아서 압승을 이끈 것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의 두 번째 당대표 임기 동안 수석 최고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간 국무총리직에 현역 의원이 지명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김 후보자를 지명한 건 국정 운영에 있어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통합형 총리를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성격의 친명의 김민석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총리의 성격도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 총리제를 거론한 바 있죠. 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개헌안을 밝히면서 책임 네. 총리제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산해서 내각의 인사권과 국정 운영 전반을 함께 나눠 행사한다는 구상입니다. 김 후보자는 의원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내각과 국회를 오가며 책임 총리로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네, 국무총리에는 그럼 친명 핵심이 지명이 됐다면 통합형 인사도 있었습니까? 네, 강훈식 신임 비서실장을 둘 수 있는데요. 네. 민주당 내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강 비서실장은 이번 대선에서 경선 과정부터 캠프에 합류해 당 통합선대위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무엇보다 당내에서 소통에 능해 비명계는 물론 야당과도 두루 어울릴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대통령실 인선의 세대를 넓히는 차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훈식 실장은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네, 야당과 교류할 수 있는 통합형, 적합형 인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인사는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하마평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비서실장에 이어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정책실장까지 발표가 되고 나면 이른바 3실장 인선이 마무리되는데요. 그렇죠. 초대 정책실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정책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거론됩니다. 이 내각에서도 일부 주목할 만한 인선이 있는데요. 우선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을 경제부총리 자리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거론한 점도 관심사인데요. 정치권에선 국방위원장을 지낸 오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네, 당정 관계도 이제 중요할 텐데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앞으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하는데 누가 유력한가요? 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요. 이번 원내대표직은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당이 된 만큼 당정협의회의 키를 진다는 점에서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후보군으로는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서용교, 조승래 의원 등이 오르내리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당원 의사도 20% 반영이 되는데 각 후보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내각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날 취임식과 인사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군 통수권도 이양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때 군장병의 소극적 대응이 큰 혼란을 막았다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임기 개시 시점부터 국군 통수권을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던 국군 통수권이 당선과 동시에 자동 이양된 겁니다. 국군 통수권이란 헌법 제74조에 명시된 우리 군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육해 공군을 포함한 조직상 편제된 모든 국군이 대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전 8시 7분 국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국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군 장병이 비상계엄 사태 때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다만 김 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 초청 명단에서 빠진 걸 두곤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초유의 군 수뇌부 공백 상황도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제 군 통수권을 갖게 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입니다. 무역 통상 마찰부터 안보 협력까지 이를 풀기 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전 첫 정상통화가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대선 당선자와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는 당선과 함께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날 오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한 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통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양국 정부가 오늘 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통화는 문 전 대통령 때처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통상적인 당선 축하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 현안이 산적한 만큼 입장차가 큰 사안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 문법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여부도 관심입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추진 중인 북미 대화 관련 사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양국 정상이 조기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안보를 안정시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경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돈을 더 풀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상승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비상경제 대응 TF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1호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를 소집했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경제 문제를 줄곧 강조해왔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TF를 챙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 과제는 추가 경정 예산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14조 규모의 1차 추경이 발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5조는 돼야 한다며 추가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2차 추경을 통해 차액인 20조 이상을 시중에 풀어 소비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구상입니다. 방식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정책인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TF는 2차 추경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게 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코스피는 3% 가까이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 수립을 총괄했고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소개해서 정책실장으로 거론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비상경제 TF가 꾸려졌는데 첫 조치가 추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규모가 35조 원 정도로 그동안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다만, 편성된 추경에 덧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총액이 늘어나는 게 35조 원인가요? 예, 총액 35조 원을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주장해 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번 추경에서 14조 조금 넘게 추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추경은 20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의 14조 정도에서 20조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실제로 이제 추경을 하기 위해서라면 소득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출이 어떤 분포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민생 추경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판단할 수 있고 또 산업들에 있어서 매출, 그다음에 고용 동향을 좀 살펴보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네. 근데 추경을 얘기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국가 재정 건전성입니다. 일각에서는 추경 얘기를 할 때마다 퍼주기 논란, 또 남미처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에 대한 좀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번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이 총 210조 정도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178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206조 혹은 266조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공약 전체 예산 210조는 비교적 중립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약 단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약을 이행하는 추계를 할 경우에는 다소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충분히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장 내후년까지 서울 수도권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좀 단기간에는 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동안에 우리 진보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마다 집값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정부에서 소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2만 불, 3만 불로 증가하면서 집값이 자극되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면 투기 심리가 자극돼서 집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불황과의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민생 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안심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투기는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급을 예정대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는 막고 공급은 예정대로 하겠다. 그 예전에도 많이 했던 정책인데 원장님께서는 주로 세금을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면 예전처럼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까요? 집값에 관해서 규제 강화는 대부분 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수요들을 억제하는 정책인데요. 이 수요 억제만으로 될 수도 있고 집값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공급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고 시장에 충분하고 신뢰 있는 사인을 주게 되면 수요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공급의 의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의지가 확인된다면 수요 관리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럼 좀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이렇게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더 안 된다, 끝났다 이런 확언이 가능할까요? 그렇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가 투기를 부릅니다. 정부가 실패하거나 실패할 여력이 보이게 되면 투기는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 운영 전반에 걸쳐서의 의지, 그다음에 집값 공급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보여주면 투기가 살아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나타날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강남 집값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지금 너무 높습니다. 지금은 높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소득 활동으로 구입할 수 있거나 최소한 살 수 있는 상황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집값 가격 지수가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네, 강남 집값은 현재 너무 높은 상태이다. 다른 질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개편 관련한 공약입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어떻게 분리시킬 계획이신지, 그리고 예산권이 분리가 된다면 정부 조직 개편안도 함께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산 문제,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문제 제기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이래 정부 조직 개편이 본격적으로 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예산과 관련된 그리고 기후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이 아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산 편성 권한은 대통령실 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무총리 밑에 있게 되나요?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장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수위가 없이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문 발차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국정기획위원회 이름은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 비슷한 조직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이 문제가 꼼꼼히 논의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직접 투자도 하셨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네. 코스피가 5천 시대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5천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현재 가격 자산 비율로 보면 주가 자산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0.9 정도 됩니다.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고 선진국보다는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말하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원인에는 우리의 지정학적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력에 대한 의문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중요한 거는 기업 지배구조가 우리가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측면도 고쳐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과 같은 불공정 거래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기업들의 성장 문제는 다소 장기적인 문제이라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지배구조 문제 이것만 제대로 고쳐도 5천 가는 거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으로는 임기 내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엄단 그리고 대외적 리스크를 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네. 기업들의 우려입니다. 기업들이 왜 우려를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본 사회와 관련해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사회는 우리의 헌법 10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 10조란 개인들은 타고날 때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행복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헌법의 조문입니다. 네. 11조부터 37조까지 그 내용을 꼼꼼히 적어놓고 있어서 기본사회란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기본사회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퍼주는 것이다. 이런 악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사회가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환경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나아가 우리가 아프지 않고 안심하고 노동할 수 있고 이런 사회권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본 사회란 민주주의도 확대되고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서비스도 좀 보장되고 나아가 그동안 우리들이 열심히 해왔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충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연히 가져가야 될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름 붙여놓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자 이런 네.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챙겨가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틀을 짜셔서 그런지 거침없이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의 그렇습니까? 오해와 네. 진실이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 잘 실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서남빛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자, 오늘 이 대통령이 첫 출근을 용산 대통령실로 했습니다. 첫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첫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여유 있는 표정과 어조로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첫 마디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실에 와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네, 첫 출근을 해서 용산에서 받은 인상을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었던 만큼 죽은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 무덤이란 단어를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국정 운영 인수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재명 정부는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만큼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로 참모진에 대한 추가 인선을 통해서 새 정부 과제 추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 제청 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을 먼저 임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 장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성재 법무장관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는 반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표를 모두 수리하지 않고 대부분 반려한 건 이번에 인수위가 없는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한 이후 상당 기간 박근혜 정부 장 차관들과 함께 일을 했던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예, 이 대통령은 인천 자택에서 서울 현충원, 여의도 국회를 거쳐서 용산 집무실까지 6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오늘 공식 일정들을 소화했는데요. 숨가빴던 첫날을 민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알린 시각은 오늘 새벽 6시 21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오전 8시 7분 이 대통령은 김명수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으며 곧바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뒤 인천 계양의 자택에서 첫 출근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지역 주민들이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로 이동해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번째 공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참배 후 방명록엔 국민이란 단어를 3번 반복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국회로 이동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1시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이어서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과의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첫 번째 국무총리 후보와 비서실장을 발표한 시각은 오후 2시였습니다. 임기 첫날 인천 자택과 현충원, 용산 대통령실로 가며 하루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이동한 거리는 60km가 넘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여야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며 통합 행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오찬 메뉴도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는데요. 보수야당은 진짜 통합을 위해선 입법 독주를 말아야 한다며 견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국회 사랑대로 들어섭니다. 취임 선서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은 제1야당이 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메뉴는 통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을 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통을 강화하고 화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영수회담이 한 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점을 겨냥했습니다.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역시 이재명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워낙 유순한 사람인데 국회에 오니까 너무 싸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전혀 안 믿죠.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이 대통령 면전에서 민주당 입법 독주를 우려했습니다.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취임 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이곳 국회와의 협치를 통한 정치복원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취임 첫날 출근길부터 장면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만난 지지자의 아이를 안는가 하면 국회 방호요원과 환경미화원들을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저를 나온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걸어갑니다. 축하하는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일일이 화답하던 도중 아이와 함께 나온 지지자를 보자 아이를 안아줍니다. 네, 나오죠? 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후에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 환경미화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단식을 할 때 당 대표실 담당 미화원이었던 최성자 씨도 있었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손가락 으로. 환경미화원을 만난 다음에는 국회 방호 직원들을 찾았습니다. 되게 단단해 보이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회 직원들을 찾은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방호 직원이 막아줬고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깨끗이 정리해줬다고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를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건데요. 어린 시절 가난을 딛고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삶을 한여혜 기자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5km의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갔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에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6년간의 소년공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를 결심했고 낮에는 일을, 밤에는 공부하며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23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경기 성남으로 돌아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운동과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시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시장실에 CCTV를 다는 등 눈에 띄는 행보로 강성 지지층을 형성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입지를 넓히며 변방의 장수에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은 뒤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대권주자로 거론됐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권 도전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9대 대선 경선 탈락, 20대 대선도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대통령 당선을 끝내 거머쥐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주며 다시 한번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에선 뒤늦은 반성과 한탄이 쏟아졌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는 대선 패배의 큰 절로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국민의힘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혁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새벽 1시 30분쯤 당사에서 고개를 숙이고 1분도 채 안 되는 승복 연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꽃다발도 거절하고 집으로 간 김 전 후보는 관악산에 올라 운동하는 영상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나타난 김 전 후보는 작심한 듯 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이재명 우리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죄의 의미로 큰절까지 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가 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후보는 계엄을 제어할 힘이 내부에 없었던 당에 깊은 자성이 중요하고 후보 교체에 대해선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후보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 불안하다고 평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친한동훈계는 현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은 비상계엄 사태에 선을 긋지 못한 당내 주류 세력에 있다는 건데요. 이 처절한 반성과 수습은커녕 당권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라는 큰 상처를 입은 국민의힘에서 책임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향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나선 겁니다. 정성국 의원은 SNS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이제 정말 떠날 때라며 오늘을 넘기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소희 의원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당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권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적과 싸워야 하는데 내부를 향해 싸우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어려웠고 힘들 때는 민주당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잡음 하나 없이 뛰는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분열보단 혁신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패배에서 느낀 교훈이 있다면은 더 이상 분열과 갈등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 이제는 혁신, 쇄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도부 총사퇴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칫 개파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당내 화합과 보수 재건은 더욱 요원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의 범보수 진영 단일화를 거절하고 대선을 완주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종 득표율 8.34%를 기록했습니다. 1, 2%대인 정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보수 패배 책임론도 거론됩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목표했던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잘 분석해서 대선 안주로 차세대 보수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 2.37%를 득표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처럼 정계에서 영향력을 잃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면서 심상정 후보는 진보 진영 책임론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습니다마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이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치열하게 싸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속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준석 책임론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책임론은 보수 패배 희생양을 찾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 쇄신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득표율을 발판 삼아 대여 전선에 앞장서 보수 대안으로서의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N 뉴스 이지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어제 대선 투표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과반의 지지를 얻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개표 결과 1,728만 7,513표를 얻으며 21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선 역사상 최다 득표 기록입니다. 1,700만 대 득표수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앞선 최다 기록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한 1,639만 4,815표 기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의 0.73%포인트 차이 아쉬운 패배도 서륙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최종 득표율에서는 49.42%를 기록하며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뤄진 9번의 대선 과정에서 과반을 득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 51.55%가 유일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 41.15%를 기록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8.27%포인트의 지지율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로 했던 10%의 고지를 넘지 못했는데 이에 따라 선관위의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을 넘지 못한 데 따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면 승부처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였을까요? 연령으로는 40, 50대 중장년층, 지역으로는 충청권이 승부처 역할을 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2위인 김문수 후보의 득표 차이는 289만 표.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은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480만 표를 끌어모은 이 대통령은 350만 표를 받은 김문수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서울도 3년 만에 가져왔습니다. 47%에 달하는 득표율로 310만 표 넘게 차지하면서 김 후보를 36만 표 넘게 따돌렸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검증된 민심 풍향계는 이번에도 유효했습니다. 충청도와 대전, 세종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특히 세종에선 김 후보와 득표율 차이가 22%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4050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출구조사를 보면 40대에서 무려 72.7%, 50대에서 69.8%가 이 대통령에게 표를 줬습니다. 20대 이하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위를 점해 이 대통령은 60,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만 강원,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등 한반도 동쪽은 여전히 김 후보를 선택해 높은 민심의 벽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MBN은 이번 대선에서 실제 결과와 0.2%포인트 차이로 가장 근접한 예측조사 결과를 내놔 쪽집게 예측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대선에서 적중했던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번에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7%. MBN은 어제 저녁 8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득표율은 49.4%로 MBN 예측조사와 0.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최종 득표율과도 0.5%포인트 차로 예측에 성공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물론 각종 예측조사 가운데 가장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1%포인트 미만 초박빙 접전을 정확하게 예측해냈던 지상파 출구조사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출구조사 예측이 빗나간 건 높은 사전투표율과 숨은 보수 지지층, 이른바 샤이 보수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이제 샤이 보수라고 지칭하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들의 일부가 출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예측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전투표를 마쳤거나 본투표를 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전체 40%가 넘는 사전투표자의 여론까지 반영돼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정치권 소식 정치 톡톡으로 좀 더 이어갑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김 기자, 과거 정부에서는 정부의 명칭을 정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뒤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통상 정부마다 부르는 명칭이 있죠. 예. 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일부는 당시의 시대 정신을 담은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들어선 정부인 만큼 국민이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임을 강조하고요. 정치 운영 방식에도 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시대 정신을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했다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좀 의석수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직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대통령직을 겸직할 수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냈고 곧 수리가 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 외에도 신상 변동이 꽤 있었죠.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 위성락, 강유정 의원도 각각 안보실장과 대변인으로 이동했습니다. 171석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 민주당 의원이고 앞으로도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개각을 하면 장관을 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좀 의석수가 변동이 있나요? 네,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니까 일단 김민석 의원에 따른 변동은 없습니다. 네. 이 대통령과 강훈식 의원만 결과적으로 빠지는 셈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171석에서 169석이 됩니다. 두 사람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천안 아산을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성락, 강유정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이 승계되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을 이뤘던 만큼 후순위 의원들이 만약 기존 정당으로 복당한다면 167석으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볼까? 이제 야당이 됐죠. 야당이 되자마자 내용을 겪고 있다고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미 친한계와 친윤계의 당권 다툼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다시 가세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SNS에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이익 집단은 미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홍 전 시장은 탈당해서 현재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데요. 예. 당을 떠난 이유도 국민의힘을 병든 숲으로 봤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봤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대구 현역 의원인 유영아 의원이 여기에 맞불을 놨습니다. 홍 전 시장을 향해 더는 남의 당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면서 관심 끄고 하와이에서 좋아하는 골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저격했습니다. 네, 정계 은퇴를 하고 하와이로 갔던 홍준표 전 시장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필 사과문이 다음 키워드인데 뒤에 보니까 여성분 같은데 자필 사과문이에요. 누구고 왜입니까? 네, 배우 김혜은 씨가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허, 예.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대선 직전 김 씨는 어제 오늘처럼 서울대 나온 학력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씨에 대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랬던 김 씨가 대선 직후 공인으로서 조심스럽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연예인들은 마음껏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는 SNS에 퇴보해서 전진으로라는 짧은 문구를, 배우 김규리 씨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환한 미소를 짓는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 노선이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트럼프 행정부의 첫 공식 입장도 나왔는데요.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면서도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선 결과를 묻는 입장에 중국을 언급한 건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백악관은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며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외교적 경고이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부에게 전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협력을 중시하는 행보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only deepens their malign influence and complicates our defense decision space during times of tension. 무역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무역 협상국에 최선안을 제출하라는 요구 서한을 전달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50% 고율 관세도 부과했습니다. And they continue to be engaged in those discussions. And this letter was simply to remind these countries that the deadline is approaching and the president expects good deals, and we are on track for that, I will emphasize.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 시점과 의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둘러싼 변화의 조짐 속에 양국 간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축전을 보내며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국을 언급한 미국에 대해선 불쾌감도 드러냈는데요. 한국 대선 결과에 제3국인 중국이 왜 나오느냐며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개표 상황을 현장에서 생중계하던 중국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韩国多家媒体当地时间3日深夜报道，共同民主党候选人李在明确认当选韩国总统。 관영 매체들은 소년공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해온 이력을 작은 전설이라고 평가하는 등 인생 역전까지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 관영 CCTV인데요.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이 대통령의 소식을 다룰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 중국 최대 포털에서도 이틀 연속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중국이 이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건 양국 관계의 개선 가능성 때문입니다. 한 관영 매체 SNS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중 관계가 최저점에 빠졌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면 관계가 더 나빠질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축하 전문을 보내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중 관계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이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자 중국이 양국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奉劝美方改以自身的所作所为意向尽向中国的老毛病，停止挑拨中韩关系。 취임하자마자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된 이 대통령.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향후 한중 관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날 집권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이 본격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며 법사위 소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통합,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들, 또 참정권의 문제들은 대법관 증원의 문제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표결이자 의회 독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하며 여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 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야당은 또 이 법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불린 법안 처리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은 세계특검법과 검사징계법뿐이었다며 나머지 법안들은 대통령실과 상의해 추진해 나갈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언법은 다루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속도에 따라 전국은 요동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이른바 3대 특검법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특검 수사로 신속히 끝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지난 정권에 대한 특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최혜병 등 3개 특검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밀려 있었던 3가지 특검 법안, 그 3가지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뿐 아니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죄에 해당하는지 등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조사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특검법 모두 지난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다 번번이 무산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재추진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사 인력 규모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발의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예,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도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함께 법조계에선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지금 초대형 특검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사 대상과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 본회의에 앞서서 규모를 더 늘리는 법안까지 처리가 됐네요. 이렇게 되면 이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 봐야 할까요? 일단 세 개의 특검 모두 규모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란 특검법에는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법에 40명, 최혜병 특검에는 2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데요.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초기 검사가 40명이었는데 이보다 20명이 늘면서 규모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은 건가 싶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검찰 조직 규모와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입니다. 검찰 내에 한 부서에 속한 검사가 적게는 3명인 경우도 있는데요. 특검 3개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서울중앙지검의 40%를 넘는 수준이고 서울 남부지검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 특검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간으로만 봐도 앞서 진행됐던 특검 법안에 비해 매우 긴 편인데요. 먼저 상당히 대규모로 치러졌던 국정농단 특검은 준비 기간과 수사 기간을 합쳐 90일, 여기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20일까지 수사가 가능했는데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법안은 수사 기간을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국정농단 특검보다 한 달 반이나 긴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합니다. 최혜병 특검은 이보다는 짧지만 최장 140일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규모로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사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과거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 내란 특검의 3분의 1 수준인 20명의 검사가 파견돼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기간에 수백 명이 조사를 받고 장처관급 인사, 재벌 사주 등 30여 명이 넘게 기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발의가 되면 내란 특검은 약 반년 동안 3배 많은 검사가 수사를 할 텐데요. 결과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예, 특검 대상에 포함된 일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발의되는 특검 법안과 관련된 사건들 모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특검이 꾸려지게 되면 각 기관에서 수사 중이던 자료들이 모두 특검으로 이관됩니다. 독립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진행하는 만큼 수사 기관의 직무 유기와 권력 남용 행위 등 피의자뿐 아니라 수사 기관까지 엄정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워낙 이렇게 규모의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이례적이기 때문에 법 쪽에서 주목하는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려하거나 주목하는 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검찰 조직의 통상적인 업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에서도 검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 얘기되고 있었는데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파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단일 특검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여러 대형 특검이 동시에 가공되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검찰 조직의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국회 취임식 선서 현장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두고 경찰과 경호처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그 배경에는 대통령이 직접 내린 이례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오늘 오전 국회 로텐더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입장하는 가운데 검은색 넥타이를 맨 경찰이 녹색 넥타이를 맨 경호처 직원의 앞을 막아섭니다. 대통령 근접 경호를 두고 경찰과 경호처 간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경찰에 계속 맡기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습니다. 원래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가 1선에서 주도하고 2선인 경찰이 따르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인사검증이 끝날 때까지 경찰이 일선 경호를 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휘가 단일화되지 않고 위험 순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거죠. 경호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출동을 거부했던 22경찰경호대 인력도 5개월째 경호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두 기관 간의 협력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향후 대통령 경호 업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번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해드리는 무조건 살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혹한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최은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상 전문병원 수술실. 상처 부위를 세척하는 치료가 한창입니다. 온몸에 선명한 그날의 흔적. 몸 전체의 50% 가까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드레싱을 보통 몇 번을, 며칠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날 때까지 하는 매일 하는 거예요? 네, 매일. 아주 조금 베인 상처도 소독할 땐 참을 수 없을 만큼 쓰라린데 전신이 쓰라린 고통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노출된 상처면에 감각신경이 살아있는 경우는 건들면 자지러지게 아프겠죠. 그게 면적이 너무 넓죠. 그러면 거기는 거의 지옥 같다고 느끼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과거에 창밖으로 뛰어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넓게 자리 잡은 물집은 그 자체로도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게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럼 그 양이 결국 내 몸에서 빠져나온, 그럼 그 양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는 혈관 내에 있는 피양은 줄어든다는 원리죠. 그러면 피가 줄어들면 혈관이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심장이 뛰어도 피가 안 가죠. 그럼 쇼크에 빠지는 거죠. 화상 환자 중환자실. 아직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관을 절개해 삽관하는 과정이 한창입니다. 눈앞에서 번지는 화염에 뜨거운 열기를 들이마시면 기도도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럼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마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밖에서 화상을 입는 거랑 똑같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 자체에 화상을 입는 겁니다. 기도가 화상을 입으면 이제 안으로 부어요. 이게 막히기 전에 초기에 빨리 삽관을 해줘야 됩니다. 화재 흔적은 폐에도 고스란히 남습니다. 가래를 빼주듯 기관을 통해 폐포에 남은 재를 빼내줘야 합니다. 검은 것도 재고요. 기관 삭관술에서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석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혼합을 걸어서 빼주게 되는데 그 빼준 이물들은 저렇게 쌓이게 됩니다. 또다시 수술실. 화상 입은 부위의 죽은 조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시작합니다. 전신의 32%를 대인 환자. 주로 이제 허벅지 쪽이 넓게 뜰 수 있는 가래를 많이 쓰는데 허벅지를 다 다쳐버리면 다른 데 쓰죠. 필요할 때 발바닥 손바닥까지 띄었을 수 있어요. 1000분의 3인치 두께로 떼어내 보다 넓은 부위에 이식할 수 있도록 쫙 펴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식해요? 잘 얹으면 다 붙어요. 애 나가지고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나게 딱 잡더라고요. 퇴원할 때 떼내가지고 약 바를 때 그게 엄청 고통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고통이라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자기가 겪어봐야지만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니까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씻겨주셨거든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고가 나고 잠이 들면 매일 밤 꿈속에서 나타나죠.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공포스럽죠. 그냥
그 순간이 계속 기억이 나니까요. 사고라는 게 나면 꼭 항상 책임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 순간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쪽에 손가락이 지금 2개가 없거든요. 지금 재활도 하고 있고요. 병원이 생각보다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병원에서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MBN 뉴스 최현우입니다. 전라남도 진도의 한 포구에서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물속에 빠졌다가 홀로 살아남은 40대 가장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족이 모두 죽으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혼자 살아남은 경위 등에서 계획범행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물 밖으로 인양됩니다. 지난 1일 자정쯤 일가족 4명이 탄 채 바다에 빠졌다가 하루 지나 발견된 겁니다. 차 안에는 엄마와 고등학생인 아들 둘, 이렇게 3명이 숨져 있었고 가장인 아빠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편 40대 지모 씨는 사고 장소 인근에 머물다 하루 뒤 지인을 불러 광주로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 씨는 1억 6천만 원쯤 빚을 져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못 받은 게 있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썼고 그게 이제 빚이고. 평소 아내가 복용하던 수면제를 아들에게 속여 먹인 다음 물속으로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숨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법원은 지 씨에게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 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가족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대선 기간 제기된 의혹도 매듭 지어야겠죠. 극우 강사를 대거 늘봄 학교에 투입했던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협력단체가 올해 한국사 교육 민간 자격증을 만든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단체의 자격증이 극우 강사의 늘봄 학교 취업을 돕는 데 쓰였는지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 학부모 단체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혼란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치화된 교실을 다시 배움의 장으로 되돌릴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연단에 섰던 인물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한 입시 컨설팅 업체 대표입니다. 두 단체 모두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협력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 연구원은 올해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맞춰 초등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가능한 한국사 교육 지도사 민간 자격증을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격 정보를 보면 한국사의 흐름과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밖에 세계사 교육과 늘봄학교 맞춤형인 초등 늘봄교육 자격증도 눈에 띕니다. 교육당국은 리박스쿨이 이 연구원이 만든 자격증을 극우 강사에게 줘 늘봄학교 취업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자격증 등록 배경을 듣기 위해 연구원 대표가 운영하는 입시업체를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교육계에서도 리박스쿨의 극우 강사 양성 의혹에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연간 수천 개에 이를 정도로 발급이 쉬운 민간 자격증 제도가 악용되지 않게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이 선거 현수막도 속속 철거되고 있는데요. 선거철 폐현수막 처리는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은 불에 태워지고 있습니다. 소각보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최대 3배 비싸서라는데 방법은 없는 건지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청 직원들이 21대 대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발생한 폐현수막 148톤을 전량 소각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재활용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폐현수막은 합성수지로 제작되어서 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배출로 이어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소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폐현수막 물량은 화학적 재활용 공정을 거쳐 분자 단위로 분해된 뒤에 현수막의 원재료인 폴리에스터 수지가 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현수막 원단입니다. 석유로 만든 기존 제품과 품질은 동일한데요. 이곳 업체에서 만든 물량은 연간 50톤에 달합니다. 이처럼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비율은 67%나 됩니다. 현수막을 만드는 소재가 제각각인데다 잉크나 먼지, 곰팡이 같은 이물질도 있어 재활용엔 소각보다 최대 3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 완제품 품목도 제한적인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싼 만큼 폐현수막 재활용 생태계 정착엔 제약이 따릅니다. 이런 제품들이 소비자한테 긍정적 반응을 얻어서 많이 활성화돼야지만 원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부는 현수막의 소재를 표기하거나 잉크의 독성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찾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 계약을 금지한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던 체코 원전 수주의 본계약이 다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벌써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계절이 깊어가는 만큼 날은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일요일에는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는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에는 15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선선하겠는데요. 낮에는 서울이 27도, 춘천과 대전 28도, 광주도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충일인 금요일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